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와, 우리 문학의 숲이 2011년 7월 22일쯤에 시작을 해서 이제 다음 달이면 14년이 되는데 오늘은 문학의 숲 283회를 하겠습니다. 김금희 소설을 저희가 두 번째 읽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원실 수리 보고서를 읽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고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외국 작품과 한국 작품들을 좀 약간 좀 골고루 읽어보고 하는데요. 작년에 24년 가장 주목받은 작품 중에 하나라는 광고 카피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목을 보면서 대원실 수리 보고서 그리고 김금희 작가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 한겨레 신문에 그 식물하는 마음인가 뭐 그런 글을 에세이를 연재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맞나요? 그래서 제가 글을 잘 읽어본 건 아닌데 식물을 키우는 반려식물이라는 요즘 많이 쓰죠. 그런 글을 연재했던 것 같아서 그냥 이거를 제목을 봤을 때는 그 대원실이니까 그래서 역시 그 식물에 관심이 많은 작가여서 뭔가 식물과 관계된 어떤 이야기겠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읽어보니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과거를 수리할 수 있을까라는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대원실 다들 아실 거예요. 또 책을 오늘 읽으신 분도 있고 또 조금 읽다가 반밖에 못 읽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약간 이야기는 좀 이렇게 결론이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조금 다 못 읽으신 분들은 조금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지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그 창경궁 대원실 다들 가보셨나요? 안 가보신 분 있어요? 야, 다 서울 사람, 촌에서 와서, 촌에서 와도 이제. 안에는 못 들어가보고 그냥 그 밖에서. 밖에만 봤어요. 온실을,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가 그 대학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마침 제가 뭐 뜨문뜨문 갑니다만, 띄엄띄엄 갑니다만, 교회 갔다가,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원실을 먼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인증샷을 찍었네요. 인증샷을 아주 여러 각도로 대원실 수리 보고서 책을 들고 찍었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네도 아예 모임을 근처에서 해서 저는 한 권 들고 찍었는데 대여섯 권 들고 인증샷 찍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보니까 김금희 작가는 여기 창경궁에선가 그 북콘서트도 했더라고요. 그쵸. 그 자리에서도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이 공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김금희 작가는 금이라는 이름이 되게 약간 뭐라 그러나 옛날 이름 약간 좀 정겨운 이름이죠. 79년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준차 선생이 영상 보여줘서 영상으로 말하는 거 저 처음 봤는데 굉장히 잘 웃고 저 닮았어요. 그러니까 잘 웃고 하는 게 막 굉장히 까르르 되게 잘 웃더라고요. 저도 되게 잘 웃는 사람 그래 보이지 않나요? 되게 김금희 작가님이 되게 잘 웃더라고요. 하여튼 79년생이고요. 그 저희가 어느 한낮의 연애를 읽은 적이 있죠. 거기에서 작가의 말에서 이제 괜찮습니까? 라는 말이 저는 그 문장 중에서 되게 이제 자기 하는데 타인에게 이런 말이 나죠. 낯선 당신에게라도 가서 막무가내로 묻고 싶을 때가 잦은데 그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는 질문이다. 괜찮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사실 세월호라는 집단 트라우마를 우리 사회가 겪고 나서 더 많이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건 어떻게 됐나요? 하고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에서 태어났고 인천에서 자랐습니다. 인하대 국문과를 다녔고요. 너의 도큐먼트로 등단을 했는데 2009년에 등단을 했어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9년인데 꽤 뭐 장편, 단편, 또 산문집 여러 가지를 굉장히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계속적으로 글을 쓰고 있고 또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편 소설 뭐 경애의 마음, 복자에게 이런 것들도 되게 누가 경애의 마음 읽었다 하지 않으셨어요? 되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금희는
이야기 속 인물들도 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 화려하지도 잘나지도 않은 긴급에는 이제 뭐 아웃사이더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그런 인물들을 그리기 때문에 더 우리가 마음이 가서 더 마음이 가고 더 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작품 세계를 제가 이제 너무 한낮의 연애 때 한 슬라이드 몇 개 가져왔어요. 연민과 견딤이라는 키워드로 문학 평론가는 얘기를 하는데요. 연민과 견딤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타인들을 바라볼 때 좀 짠하다, 안쓰럽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연민일 거예요. 타인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이 작품에서도 모든 인물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친구끼리, 가족끼리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들어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살면서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주인공들이나 작품 속 인물들을 보면 뭔가 견디는 사람들, 대원 시술이 보고서는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그걸 견딘다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뒤에서 인물 소개할 때 또 할 텐데, 아마 문자 할머니라는 분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일본인으로서 뭔가 되게 어려운 시절을 견뎌야 했고, 뭐 그런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처지와 각자의 나이와 각자의 상황에서 견디는 그런 것들을 김금희는 잘 드러내고 있고요.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가 이제 다른 문화작품이나 우리 또 삶에서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처가 있으면 옛날에는 그냥 지워버리거나 삭제해버리거나 또는 이제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는 편인데, 근데 이제 먼저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또 인정하고, 그게 왜 정신과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해야, 존중해야 그 다음에 그것이 좀 치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마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김금희 작가는 주변의 기척들에, 어떤 사람이 내는 어떤 소리나 상황들이죠. 관심이 많고 그것이 주는 자극으로 소설을 쓴다라는 말을 했대요. 그리고 결국은 같이 살아보자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타인과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 저희가 색강에서 하는 것도 수달도 그렇고 다른 존재들과 같이 살자고 하는데, 요즘에 비 오고 나서 맹꽁이가 울고 있어요. 이제 비만 오면 참 신기하게, 저는 아직도 그런 게 궁금해요. 다른 분들은 아세요? 맹꽁이는 도대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왔다가 이제 물만 나타나면 뿅 나타날까 싶을 만큼. 응? 그래서 엊그제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맹꽁이가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보자. 대원실은 1909년에 설계된 우리나라 최초 온실이고요. 더워요. 유리로 돼 있어서 더워요. 덥고 쨍해요. 어쨌거나 이제 창경궁, 또 이제 창경궁을 둘러싼 이제 주변이 이제 주요한 배경이죠. 창경궁은 이제 성종이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 대비 누구입니까? 아세요? 역사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바로 안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이게 일제시대 때 창경원이 됐죠. 창경원이던 시절을 가보신 분이? 정말요? 꽤 많네. 연식도 좀 있으시고. 창경원. 때 거기 안 갈 수가 없었나 봐. 나 서울에 살면. 아니 그러니까는 한 30년 전쯤, 35년 전쯤에는 시어머니 모시고 막 가고 그랬는데. 저희 때 진짜 돗자리 35년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돗자리 소풍 갔었어요? 아니 저는 가족들이 진짜 소풍이요? 네, 그렇게 소풍 느낌. 그러면은 동물원 있고 했어요? 그랬겠죠? 거기 한번 가줘야지 좀 가족적인 뭐 이런 되게 그러니까 놀러 갔던 미팅도 하고 공간이. 1983년에 공사를 보건공사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창경궁을 가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큰 나무들이 엄청 많잖아요. 창기쌤 아시죠? 나무 좋아하는 나무 많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1983년에 복원했으니까 그때쯤 심은 나무들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지금처럼 그때 심지라 거기 있던 거 가져왔겠죠. 식재를 했겠죠. 그래도 엄청 큰 나무를 가져와서 식재하진 않았을 테고. 원래 있었던 나무들이 이게 그 예전에 그 동골도라는 지도에 있는 나무들 그대로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엄나무를 다 옮겼어요. 옛날에는 여의도로 옮긴 거라며. 엄나무가 쫙 있었는데 그 엄나무를 다 그려내고 요새는 엄나무가 거의 없어요. 올 거면 거기 그러면은 그 뭐 회화나무 이런 거는 그럼 옛날부터 있던 네네. 회화나무는 옛날부터 있는 나무니까 회화나무가 굉장히 많고 살구나무 이런 거 우리 살구도 먹었지만 살구나무도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아요. 앵두도 많고. 네네 그런 거는 몇십 년 된 나무겠네요. 예전부터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심으면은 한 15년만 있으면 나무가 커지고. 나무 크죠. 예 여기 색감 이제 우리 200년. 정지환 공동위원장님이 뭐 100년 뭐 200년 뽕나무라고 하는데 그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은 색감이 97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그때는 벌판이었고 그랬는데 100년 200년 뽕나무가 나타난 것은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우주인이 심었지 않을까. 신화는 따로 있고. 맞아요. 신화가 따라. 신화의 세계대로.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창경궁, 창덕궁을 합쳐서 동궐. 동궐 예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책 앞에 요거는 그 책 앞에 있는 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원실을 가려면 그 한참 이제 그 안쪽에 있죠. 제일 안쪽에. 네네. 원당지에서 스케이트 타는 얘기가 춘당지. 맞아요. 예. 춘당지에서 스케이트 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굉장히 큰 연못이죠. 큰 연못이 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개요는 작년에 발간됐어요. 김금희 작가가 4년 만에 이제 낸 소설이고요. 역사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김금희가 20대에 편집자 일을 했다고 해요. 그때 그 건축물에 그 창경궁의 건축물에 뭐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책자를 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동궐을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 어느 날 비가 많이 왔는데 빗물이 막 떨어졌다가 그쳤을 때 맑게 그 어떤 기운이 싹 이렇게 주변에 퍼지는 걸 보면서 이거를 언젠가는 쓰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소설을 보면은 1인칭 화제 영두의 관점에서 전개가 되고 재밌는 것은 처음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과거와 현재의 교차 전개가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야기를 꽤 잘 풀어줘서 어렵지 않게 이게 뭐 난해하다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이렇게 시간을 넘나듦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 속에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 속의 이야기 중에서 그 이제 뭐 문자 할머니 얘기가 나올 때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미스터리적인 그런 요소가 있죠. 크게 세 가지 시간들은 이제 문자 할머니의 광복 후 해방 후에 전쟁통 시설과 또 영두가 이제 14살 중학생 때 이제 원서동 낙원 하숙에 와서 살던 시점 또 이제 어른이 된 영두가 대원실 수립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 세 개의 시기가 크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이 책 뒤에 보면은 작가가 일러두기를 쭉 자세하게 했어요. 사실 어떤 역사서는 우리가 이제 좋은 영화를 봐도 항상 영화에서는 역사적 모티브를 가지고 해도 늘 그런 걸 하죠. 이것은 전적으로 창작이다, 픽션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책에서도 역시 작가는 이것은 전적으로 허구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하 배양실이나 여러 가지 그 대원실 공사가 있었던 그런 배경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해방 후에 잔류의 일본인 여성들의 삶을 주인공이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그 김종욱이라는 분의 그 근대기 조선유주 일본인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많이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줄거리는 대충 아실 거예요. 영두가 이제 대원실 수립 프로젝트에 보고서를 쓰는 일을 제안을 받아요. 그런데 창녕공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생 때 원서동에서 살았는데 그때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의 상처를 안고 다시 이제 그곳을 떠났는데 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과거의 상처를 아무래도 되새길 수밖에 없고 해가지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과거 속으로 이제 되짚어 가다가 또 과거 기억들을 되짚어 가는데 이제 문자 할머니가 이 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알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온 시대 알고 보니 이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지하실이 있었다. 지하실이 뭐였을까라는 그런 이제 복원 이런 과정에서 하면서 그 거기와 얽힌 그 문자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우연적 요소가 어찌 보면 큰데 그쵸? 그렇지만 뭐 또 억지스럽지 않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4가지의 이야기층으로 구성되고요. 영두가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가 큰 축이 하나 있고 또 이제 문자 할머니 얘기가 굉장히 생생하게 또 마음 아프게 있죠. 또 그 초등학생들인데요. 사나와 스미의 어떤 이야기, 또 대원실을 조정한 후구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크게 이어져 있습니다. 9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과 공간 주요 이야기는 다음에 더 채워넣겠습니다. 인물들을 좀 볼게요. 재밌는 게 김금희 작가는 새를 좋아하나 봐요. 그 영상에서도 자기는 새에 비유하면 펭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펭귄이라고 하던데 그 영두는 주인공이잖아요. 영두를 흰죽지 수리라고 좀 독일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두는 흰죽지 수리에 대한 보고서를 책자를 낸 적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영두를 약간 그쪽 흰죽지 수리랑 조금 암시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말장난인데 흰죽지 수리 그리고 이제 대원실 수리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이제 수리라는 게 영두의 어떤 수리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암시를 이렇게 말장난처럼 하고 있습니다. 영두 아버지가 나오죠. 아내를 잃고 나서 이제 바다일을 안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바다일 하면서 강화도에서 성모도에서 살았는데 이 일을 안 하니까 이제 좀 허드렛 일밖에 할 일이 없고 되게 가난하죠. 그래서 영두가 20살 때 죽는데 딸의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 아픈 게 영두는 원서동에서의 일 때문에 중졸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검정고시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딸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졸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되게 미안하고 아버지한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나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도 눈을 편하게 못 감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은혜라는 사람은 영두의 절친이죠. 항상 고향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 여러분도 있으시죠? 고향 친구 아마는 늘 이제 한 명만이 아니라 여럿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혜 딸 사나가 있고 사나와 스미 관계가 꽤 자세히 나와요. 왜 이렇게 자세히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영두가 이제 리사라는 이제 하숙집에서 만난 같은 학년이죠. 리사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사실 힘들었는데 사나는 스미를 좀 돌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병치해서 좀 과거의 그런 거를 수리의 가능성을 또 보여주는 복선인가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영두는
송무도에서 공부하려고 서울로 오지만 스미는 서울에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송무도로 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어떤 상처들이 있죠. 그리고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재 첫사랑도 나옵니다. 되게 착해요. 인물들이 되게 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낙원하숙에서 만나는 낙원하숙의 주인이 이제 문자 할머니죠. 원래 이름은 이제 저기죠, 마리꼬고요. 그리고 친척 손녀뻘 되는 이제 리사가 있는데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죠. 되게 못됐어요. 리사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는데 끝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못됐더라고요. 그리고 애도 그냥 개차반이야. 애가 막. 빌런이죠, 빌런. 네. 네. 그래서 영두가 보기에 리사는 비보다도 눈에 가까운 아이였고 그 침묵은 어른에 가까운 것이었다. 되게 차가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제 우울감은 사실은 뭔가 사람은 특히 청소년기에 우울감이 있으면 좀 위축되거나 그늘이 있을 텐데 리사는 그게 아니라 약간 히치콕 영화 사이코처럼 그런 식으로 느꼈다가 하면은 되게 좀 어렵고 좀 싫었나 봐요. 영두 마음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제주도 시골 사람이라고 맨날 떠들잖아요. 저는 뭐 대학생 때 뭐 영두처럼 이 나이는 아니고 시골에서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고등학교 때 제주시에 와서 살았는데 그래도 뭐 제주시에서 맨날 뭐 바퀴벌레 많이 나오는 그런 방에서 언니들과 살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뭐 그냥 같은 제주도니까 딱히 뭐 저기 할 건 없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되게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문제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대학에 왔을 때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게 조금 좀 이렇게 어리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데 서울 사람들은 뭔가 좀 세련된 것 같고 뭐 이제 좀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마 뭐 영두가 이제 원서동 낙원하숙에 와서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하숙집에 이제 일을 도와주는 그 교포 아주머니가 있죠. 딩 아주머니가 있었고 뭐 연극 공연을 하는 이제 뭐 유아 언니가 있었고 또 고시생도 있었죠. 사무씨가 있었죠. 그리고 해방 후 대원 시대에서는 이제 마리꼬의 여동생 유진이 있었고 우붓 아버지죠. 박목주가 있었고 그 온실의 아버지랑 관련된 이 사람이 사무국장이었던 거야. 그 이창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되게 뭔가 비열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마리꼬는 자기 남동생을 보호해야 되고 이제 엄마는 일본에서 이제 떨어져 있고 그래서 마리꼬가 전적으로 자기 동생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하죠.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저는 정리를 많이 못했어요. 건축사 사람들은 그냥 전형적인 그냥 건축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요. 제갈도이에 대해서 좀 애정이 있나 봐요. 되게 장세하게 모수하는데 곤줄박이가 되게 흔한 새예요. 그래서 곤줄박이의 어떤 특성 좀 이렇게 눈매랄지 뭐 호기심 많은 거랄지 이런 거를 제갈도이랑 약간 병치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곤줄박이가 어떤 생각 궁금할까봐 곤줄박이 스강에도 있을 텐데 그쵸? 있을 텐데 제가 어디 가면? 산에 가면 산에 가면 저 노란빛 때문에 그죠? 흰 머리랑 흰색이랑 그래서 제가 다른 새들은 많이 봤는데 곤줄박이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흔한 새인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금미가 소설에 있는 인물들이 대체로 이제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 좀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막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버지 아까 앞에서 아버지 소개를 했는데요. 어떤 작가들도 시대를 이렇게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이제 김혜란 작가 읽을 때도 김혜란 작가가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상실, 또 어떤 이제 부성이 좀 이렇게 위축되거나 또는 이제 사라진
아버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김금희 역시도 아버지가 좀 이렇게 작아요. 아버지가 작거나 아버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역할이 없는데 그 본인의 정말 그 이제 20살 즈음에 20대에 아버지가 파산을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등단작을 안 읽어봤는데 그것도 그때의 그런 이제 어떤 어려운 시절 제 개인적 체험을 녹여낸 거라고 하네요. 영두와 문자 할머니는 사실은 그냥 뭐 친척 관계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영두 외할머니랑 아는 사이였죠. 그리고 여기 하숙집에 살면서 할머니 일을 좀 도와요. 근데 뭐 청계천 시장 가가지고 그 일수 받으러 다니고 이런 것도 참 짠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스케이트를 매개로 이제 영두랑 같이 연결이 됩니다. 소설 속 시간대는 이제 그 창경문이 만들어질 즈음부터 2023년에 대원 시술이가 끝난 보고서가 완성된다라고 김금희는 가정을 했대요. 그래서 가장 작가도 자기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긴 시간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공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동과 성모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원서동은 어쨌거나 주인공이 굉장히 아픔이 있는 그런 곳이죠. 원서가 창경궁의 서쪽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창경원의 서쪽, 그래서 원서. 성모도는 집이고 고향이죠. 우리가 맨날 제가 색강 하는데 색강 이런 사태가 났을 때 맨날 색강이 집이고 고향이다 막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했죠. 고향이라는 것이 자기가 정을 가지고 자기 삶이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정지환 위원장님이 바로 색감을 고향 삼고 있지 않나. 첫사랑도 되게 아련하게 이 작품에서 나오는데요. 이순신이 나오죠. 금성무라는 닮았다고. 잘생겼다는. 네네네네. 잘생기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고백도 영두가 해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영두를 그려보면 되게 똘망똘망한 여자애 같아. 되게 똘망똘망하고 생각이 깊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지냈는데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사랑 고백도 하죠. 근데 순신을 생각해보면 그려보면 그 뭐 공고 그런 뭐 추리닝이나 교복 셔츠 같은 거 입고 뭐 삼선 슬리퍼 잘 신고 전형적인 그런 고등학생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되게 착한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반식이 같은. 네네 맞아요. 복사 그거 우리 언니들이 요번에 제주도 저도 아버지 제사 때문에 갔는데 그 얘기 했어요. 안 그래도 우리 막내가 현철이라고 막내가 있는데 저한테는 누나 내가 제주도만 엄청 잘한다고 누나 나만큼 못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나도 언어에 관심 엄청 많고 제주도만 엄청 잘한다고 하니까 그 큰언니가 옆에서 있다가 복삭 소가수다 그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투리 못하는 거라고 복삭 소가수다 해야지 그게 제주도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 예, 폭삭이란 말 제주도 사람들은 안 쓰고 복삭 소가수다. 그렇습니다. 하나 배우세요. 그래서 그 영두와 순신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나이 때 되게 이런 자존감이라는 게 되게 예민할 때인데 결국은 이제 어떤 자괴감, 그 공고생이라는 그런 신세를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그 부분 안 읽으신 분도 있을 텐데 밥 먹으면서 생일날인데 왜 대학 가려고 안 해? 이러면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순신이 너는 그런 말을 쉽게 하지만 그게 정확히가 안 하지만 누구한테나 그게 가능한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못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건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네. 옛날에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눈치라도 막 누구한테 이제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냐고. 근데 그런 말은 진짜 함부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불똥이 튀었어. 그래서 엄청 그때 되게 상처받았어요. 그 말을 들은 내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는데
정확한 건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안 간 분한테 왜 공부해서 안 가요?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진짜 똑같은 말을. 그래서 그게 되게 두고두고 상처를 준 적이 있어. 아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맞아요. 이렇게 우리 저기 명신 아가씨는 되게 저기 뭐야 관대하시다니까. 아니 그거를 또 너무 지나치게 상처로 받는 것도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게 오래 갔었다고 해요. 오래 갔었대요. 갑자기 순신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순신이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하죠. 왜 공부해서 대학 안 가는데 그런 거죠. 영두는 했잖아요. 영두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네. 이후에 자기 의지로 뭘 했으니까 네.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 그게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의지. 여러 가지 의지와 복합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하니까 영두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와 다른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영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그렇지. 영수는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영두를 잘 옹호해 주시는 둘째를 보면 왜냐면 우리가 둘째로 상대가 나랑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모르고 네, 자기 맞아요. 돈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수가 수신이 사랑해서 하는 얘기를 자기 상처 받으면서도 알았을 거기 때문에 괜찮았을 거예요. 다들 영두를 옹호해 주시는데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은 우리들은 다 이제는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말 한마디 할 때 또 남한테 충고, 조언 또는 뭐 도움말 할 때도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의 처지에서 그냥 저도 이제는 조언보다도 그냥 일단 들어주고 그러니 해주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여기 이런 게 나오죠. 출제 페이지에 돌아보면 항상 어떤 장소를 지워버리면서 삶을 견뎌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들도 그런가요? 살면서 되게 지우고 싶은 소위 이제 흑역사라는 표현이 쓰죠. 한때 그런 표현 쓰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흑역사스러운 그런 시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공간 그런 것도 시간 잘 기억도 안 나고 잘 이제 지워버리고 싶은데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렇죠? 안 좋은 일은 좀 지워버리거나 장소를 지워버리려고 하고 아예 기억을 못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겠죠. 참 신기할 만큼 전혀 좀 딴 얘기인데 지우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 제가 이제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제가 그 도둑을 맞닥뜨린 적이 있거든요. 네, 도둑이 그때 제가 막 캠코더 막 영화에 관심 있어서 캠코더 이런 거를 그 당시는 비싸잖아요. 지금이야 뭐 싸지만 그런 거 막 집에 있었는데 그 도둑께서 저는 집에 병원에 있다가 아이가 그때 맹장염으로 해서 집에 모처럼 샤워하려고 집에 오는데 그분은 복도식 아파트에서 우리 집에서 나와서 유유하게 캠코더를 메고 제 옆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참 가다가 저거 내 건데?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 그 도둑님께 저기요 그거 제 거 같은데요. 남자가 이렇게 후다닥 이렇게 도망가다가 제가 또 뭐 쫓아가서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어쨌거나 쫓아갔는데 그래서 남자가 그래서 그 중앙 계단 문을 막 밀면서 나를 못 나오게 하다가 제가 문을 밀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칼을 들고 저한테 다가오니까 제가 가세요. 가세요. 예, 가세요 하니까 그 남자가 그냥 후다닥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인상착의를 묻는데 하나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놀라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에서 진짜로 결국은 못 잡았죠. 저도 되게 황당해요. 그때 그게 참 왜 쫓아갔을까. 아무 생각 없이.
네, 기억이라는 건축물인데요. 이렇게 수리를 통해 보강되어가는 대원시처럼 기억은 시간과 공간으로 완성되거든 하나의 건축물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살던 집을 이제 허무는 거예요. 저희가 아버지가 제가 우리 저기 명신 아가씨 이번에 제주도 간 동안 저도 비슷한 시기에 아버지 제사가 딱 있어가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그 뭐 그렇게 하느라 바빠서 와 계신 거는 알았는데 연락은 못 드렸고 했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살던 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집은 80년대 초반 이때 지어서 꽤 오래된 집고 많이 낡았어요. 그랬는데 이 여기 타일 있죠. 이거 되게 좋은 거라고 원래 그 건축하는 사람은 이거 버리지 말라는데 지금은 싹 다 저기 철거했거든요. 철거했는데 어찌 보면 그냥 고쳐서 리모델링 했어도 좋았겠다. 건축하는 분은 되게 아까워하더라고요. 저 자재들 몇 개 쓸만하다. 또 이렇게 안방에 그 벽장에 이런 나무로 된 벽장이 있는데 그게 되게 좀 특이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분이 가져가고 싶다고 우리 은덕 언니한테 말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저희가 그냥 귀찮아서 다 그냥 이렇게 없앴는데 이 공간이 이 집이라는 이제 유형의 집이 없으니까 지금은 땅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그러니까 80년부터 그 몇십 년간의 기억이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빠른 속도로 지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뭔가 글이라든지 그런 기록으로는 남겨둘 수 요구는 하는데 조금은 하는데 꽤 이게 이제 실체가 없어지면 그 공간이라는 그런 게 없어지면은 참 거의 이렇게 수납해놓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가는 이 책을 쓰면서 결국은 갖고 있는 상처를 치유해 가는 거를 누구나 그런 자기만의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생긴 트라우마든 뭐든 그런 거를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그게 계속 삐걱삐걱해서 계속 올라오고 계속 소환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는 우리가 각자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집을 짓는 과정처럼 시간을 오래 두고 그 상처 역시 나를 구성하는 하나의 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그곳으로부터 에너지를 도리어 받아서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찬찬히 바라보고 그냥 그거를 정말로 나라는 집의 한 구성으로 그 자재로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거에 대한 이해와 또는 잘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 전에 슬라이드에서 그냥 가져온 거는 뭐냐면은 이 대원실수리 보고서에서 영두가 그 14살 시절에 되게 첫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되게 또 어렵게 되게 힘들게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그 뭐 너무 한낮에 연애였나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한낮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이 되게 뭔가 그런 것 같아. 되게 아직은 무르익지 않고 뭔가 서툴고 그런 시간, 뭔가 불안하고 너무 화는 쨍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우리는 언제가 조금 너무 우리는 너무 한낮은 지나왔죠, 다들? 지금 아직 한낮이신 분 있으면 좀 힘들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한낮이면 좀 힘들어. 네, 영두가 하여튼 살면서 성인이 되고도 한참 되고도 이제 그 옛날 그 트라우마를 그 떠올리는 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원실 수리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영두는 자기의 내면의 수리를 잘 마치고 성무도로 돌아가게 되죠. 예, 그래서 거의 다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원실 수리 보고서는 과거의 시간과 오롯이 마주하면서 그걸 찬찬히 바라보고 상처를 수리하는 과정의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닐까. 이동진 씨는 내 마음 수리 보고서인가? 라는 식으로 내 마음 수리 보고서 퀘션 마크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거는 뭐 미스터리로서 뭔가가 나중에 진실이 좀 밝혀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참 작가들이 그런 소설이든 그게 허구라고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해주면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정의가 실현되는 부분이라든지 사필 규정이 되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가 한강에서 일을 하면서 겪는 작금의 상황도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특정한 공간을,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하죠. 공간을 바라보면 그 공간에 살았던 사람들, 그 공간을 배경으로 삶을 지나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따뜻한 시선,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의 말도 다만 이해하는 이게 작가의 그 말이고요. 그래서 창경궁 대오실 자체가 어쩌면 생존자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작가는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건축물과 함께 그 시절 존재들이 모두 정당히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에게도 이해되기를. 그래서 아까 초창기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의 타인의 삶을 상상해보는 것 자체가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와 다른 저런 사람의 삶도 참 중요하구나, 존중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마치고요. 다 발전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 시간은 아직 투표는 하고 있는데요. 7월 이때쯤 될 것 같기도 한데, 이상을 우리가 다시 그냥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상을 날개 단편선을 해볼까라고 지금 아주 확정은 아닌데 한번 제안 드려보고요. 그 토종옥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무지사 거보다는 뭐 민음사 게 더 낫다고 해서 책은 민음사 걸로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더 제안 있으시면 박 교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